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20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30강의를 하면은 이 과목이 종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미니 퀴즈 2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은 20강의 동안 하면서 못했던 그런 간단한 리뷰, 즉 뭐 시험 문제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를 개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보여줬던 서론 부분에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사진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사진이 92년도, 2002년도, 2014년도니까 92년도에 비해 가지고 근 30년이 되었죠. 30년 전의 모습, 20년 전의 모습, 또 지금 한 5, 6년 전의 모습, 또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 되잖아요. 자,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좀 뭔가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들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제가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 전공이 분명히 이 전자정보공학부 소리융합전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소리융합전공. 이렇게 소리융합전공이면은 소리를 가지고 그냥 교과서나 만들고 아니면 여러분들 이 졸업을 시키고 뭐 하기 위해서 강의만 하고 이런 것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소리융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용적인 학문을 구현을 해낸다. 그게 바로 숭실대학교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또 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동시에 여러분도 이런 학문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우울해지고 고생이 많아요. 여기 캠퍼스를 막 뛰어다녀야 되고 또 축제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학술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쪽에 참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정보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그 우라통이 터졌다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도 이러한 것을 뭐 정치에 악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것을 무슨 사람을 제어하는데 그 자유를 억압하는데 활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뭐니 하더라도 졸업을 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 제 딸도 미국에서 아주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지금 아주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잘 못 잡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연구소라든가 이런 교직에 종사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소리 융합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느냐. 제일 먼저 저한테 먼저 써봐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거 검증된 겁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원래 의료, 학문, 의학이라고 불리는 게 무엇이냐면은 즉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즉 의공학, 즉 의료학문이라고 그래요. 의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검증이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 검증이 두려우면 결국은 기술을 전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를 뭐 내가 임상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소리잖아요. 소리는 사람이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이거 학문을 통해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기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학문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의료공학 또는 의학에 접목을 시켜서 여러 사람이 두루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구사하자 하는 것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소리 모자예요. 이 소리 모자를 제가 요즘은 쓰고 잠도 자고 그래요. 물론 모자 유형은 아니고 마치 이렇게 휴대폰, 스마트폰 걸어놓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치매 있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자 소리 모자지만 내가 써보니까 말이에요. 이 연구 개발을 잘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아마 되게 활개를 칠 거라고 봐요. 부모님들도 한 50만 넘으면은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둔화돼 가지고 뭐 자기 반찬하던 것도 냉장고에다 그냥 잡아놓고 숟가락 같은 것도 뭐 엉뚱한 데 잡아놓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거 어디다 두고 온지도 잘 모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써보니까 말이에요. 내가 소리를 가지고 잠자면서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뇌 활동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를 안 쓰고 또 아니면 이렇게 거리를 안 하고 소리를 안 듣고 자면은 그 지금 한 4, 5년 전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꿈을 별로 꾸지를 않았어요. 꿈을 많이 꾼다는 건 그만큼 내가 수면 중에서도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를 못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교수자의 IT 융합 능력 과연 저 교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뭐 강의 속에서는 열심히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막 설명을 했지만 실제 실용적으로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입증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내가 근 30년 이상을 이 분야에서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도록 하죠. 자, 저는 아무튼 유치원 요 무렵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때 이 강습 건파 라디오를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그때도 내가 뭔가 만들기 하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레고가 있고 무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카메라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뭐 전축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것들을 뜯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갔다가 외출을 하면서 나한테 이 강습 건파 라디오를 하나 선물로 사줬어요. 이 건파 라디오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작업을 초등학교 3학년 동안 했는데 아주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소리가 났었으면 아마 제가 이 전자정보공학부에 들어오지를 않았겠죠. 왜냐하면 숭실대 전자공학과를 들어왔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한 것이 결국은 이 강습 건파 라디오를 만들었는데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라디오라든가 전축은 잘 났는데 왜 이게 안 났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낸 고향이, 태어난 고향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방송국을 만날 거리가 한 35km 정도가 됐다는 것이죠. 이 35km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강습 건파 라디오는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방송국 안테나가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전압을 받아가지고 크리스탈 리시버를 통해가지고 소리가 들려요. 이거는 정폭기가 없어도 이 압전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뭐 안테나를 붙이기도 하고 전기에 붙여보기도 해서 감전도 당해보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그걸 계기로 제가 전자공학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교수가 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7호학번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실제 수업은 77학번으로 했죠. 아무튼 7호학번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숭실대학교는 숭전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대전대학교와 평양에 있었던 숭실대학교가 합쳐가지고 숭전대학교였죠. 전문대학이 아니고 4년제 대학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오기까지 상당히 어려웠지만 아무튼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에디슨처럼 그런 조수 뭐 이런 게 되고 싶었어요. 에디슨처럼 막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그때는 뭐 돈 잘 벌면은 그거는 뭔가 부정한 것처럼 느껴졌고 뭐 그랬었어요. 또 정치도 뭐 독재가 뭐 있고 뭐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튼 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3학년 4학년이 되니까 아주 학문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험실의 조수가 될 게 아니고 실험실을 관리하는 이런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원, 외부 대학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그때 한 전자공학과 7회 졸업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외부 좋은 대학원에 들어갔다. 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현수막도 조그맣게 현수막이 아니고 뭐 이제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거기 들어가가지고 본격적인 그런 전문가 과정을 겪게 됐죠. 제가 한 것이 결국은 대학원에서 결국은 석사,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올 때까지 한 2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교수가 됐죠. 그러니까 교수가 내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되고 한 5년 정도 빨리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자정보공학부에서 내 나이 정도 또래에서 한 5년 일찍 대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서열이 내가 전자정보공학부에서 1위가 되는 이유도 이제 그거라고 봐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숭실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니까 숭실대 다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했으면 오늘날 배교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포부를 펼쳐가지고 노력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숭실대 나와가지고 뭐 대학원은 외부 대학원 나왔다 그러지만은 뭐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 그걸 가지고 모토를 새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뭔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한참 DJ정부 이런 무렵이었는데 그때 DJ정부 끝났나요? 아무튼 그 무렵이라고 보는데 그 무렵일 거예요. 98년도인가부터 DJ정부가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 문화관광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지식인이다. 뭐 그래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신지식인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문광부에다가 뭘 제안을 했느냐면 에밀레 모형 중에 에밀레 종소리를 웅장하게 내는 이러한 것을 상품화해가지고 회사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문화관광부 추천 신지식인 7호예요. 7호. 그래가지고 신지식인이 된 거예요. 아니 교수만 하면 됐지. 박사학위만 있으면 됐지. 뭘 그러냐. 여러분들 박사를 뭐라 그래요? 닥터 뭐 이런 말을 썼죠. 그 교수는 뭐라 그래요? 프로페서라고. 프로페서는 뭐냐면 프로페셔널 하게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교수, 양성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은 전문가 여러분들처럼 우리 그 IT 융합 전공 전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라 이제. 그래서 인정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먼저 받았어요. 정통부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2000년도에 들었었고요. 또 정통부로부터 또 인정을 받았어요. 기술을. 왜냐하면 실용화하면은 그게 기술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통부에서는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했어요. DJ 정부 때 배순훈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막 벤처 붐을 일으킬 때, 그때 1998년도인가 그 무렵에 우리가 제안서를 쓰고 해가지고 국내 대학으로서는 1호 정보통신부 지원 1호 벤처 창업 지원센터를 지원을 받았어요. 한 10억 원씩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받았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10억 원이면 지금 100억 원이 넘겠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 여기 벤처관 있잖아요. 왜 약간 그 고추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벤처관 있죠. 그게 땅을 제외하고 건축비가 65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10억 원은 우리가 제안서를 내가지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아직 창업지원센터 그 중기청 지원하는 그 센터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여기 길 건너에 창의관이라고 해가지고 또 있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겼고, 그런 정도로 봐요. 문화관광부 또 중기청 거기서 실력을 인정을 받았죠.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으면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항상 나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숭실대 나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전국에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1등을 해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비용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5년 동안 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았고, 또 중기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커리어를 유지를 하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자랑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진 건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2009년도에는 제가 한국음향학회 소리 관련 쪽으로 하면은 분야가 많아요. 기계에도 기계 진동 소리가 들리고, 또 주택이나 건축 이런 주택에서도 소음이 막 층간소음 들리잖아요. 이런 분야가 많은데 그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음향학회를 만들었어요. 이 음향학회에서 2007년도에 내가 17대인가 그 무렵에 회장을 했었어요.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우리 은사님이 세계전기전자공학회 신호처리 챕터라고 그래요. 컴퓨터를 가지고 실용적인 걸 뭘 만들려면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걸 우리는 신호처리라고 그래요. DSP라고 그러죠. 이런 그 신호처리 챕터가 한국에 설치가 됐는데 95년도부터 10년 이상을 제가 한국 회장을 역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외에서는 그런 커리어가 인정이 돼가지고 구력 때문에, 그래서 마르키즈 후즈라든가 다음에 IBC라고 영국에 있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기도 하고 아시아 대표로도 역임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방송가에서는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는 100만불 미스테리 들어봤나요? 호기심 천국, 스펀지, 동물농장, 궁금한 이야기 Y 뭐 이런 데서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칼럼 위원으로 1년 이상을 했었는데, 전자신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자신문, 경향신문, 국방일보에서 여러분들이 군대가 있을 때 아마 국방일보를 내가 했는데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국방일보에 왜냐면 군부대를 가면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지만 제한이 되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국방일보를 볼 수 있는 것은 행복이었어요. 그때 이제 칼럼위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소리 칼럼으로 했어요. 왜냐면 그게 군부대에서는 훈련할 때 함성 구호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러 입만 벌렁벌렁 하면서 소리를 안 내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신체 단련에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타디해가지고 내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소리 기술을 의료 분야에, 의학 분야에 이렇게 접목을 하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공학이 그 접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초음파, CT 뭐 이것도 전부 그 기술력 없이는, 초음파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귀로 안 들리는 소리를 초음파라고 그래요. 이 초음파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단면을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CBS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웰빙 다이어리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말로 내가 다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어떻게 하면 감기도 해결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근 20년 동안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소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이 모자는 뭐라고 그랬죠? 치매를 예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열심히 의료보험료는 월 한 5, 60만 원 내는 거예요. 5, 60만 원 많이 내고 있죠. 월. 그러는데 내가 병원에 간 거는 이 치과 임플란트 때문에 간 걸 제외하고는 이 이 의료보험 있잖아요. 이 의료보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유지를 했다. 그리고 지금 나이인데도 엊그저께도 내가 한라산 올라갔다 왔어요. 아침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라산을 2시간 동안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시간을 평지를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아무튼 갔다 오면은 한 5시 정도가 돼요. 그럼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여기에 한 8시 정도에 도착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 있잖아요. 부모님들 머리가 하얗잖아요. 나는 머리 염색을 안 했는데도 까매요. 또 눈도 치료를 안 했는데 눈도 아주 밝아요. 전부 이거 소리로 다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활성화시켜서 머리도 거의 대부분 까맣고 또 눈도 활성화시켜서 하죠. 이거를 왜 자랑을 하느냐면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10년이 돼가지고 10년 되면은 이제 또 면허증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꼭 그 진단을 해요. 눈을 이렇게 진단하는데 양쪽 눈이 1.2, 1.0으로 된 거예요. 전번에는 1.0, 0.8이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만큼 소리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IT 융합, 특히 소리 융합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면 제가 아는 분야에 따라오기를 바라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학점만 따가지고 빨리 어디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숭실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외부 대학원을 나왔지만 그 박사학위를 거기서 받았지만은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숭실대 교수도 되고, 여기 숭실대 교수 되기 전에는 호수대학교에서 7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모교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분야를 잘 잡아서 노력을 했다. 소리 그러면 이미 귀로 듣고 말도 하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방송 미디어 이런 쪽에 가면은요 인문학도들이 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음성 통신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해야 실용적인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것도 나보고 말이죠. 이거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의료라는 게 의공기술이 결국은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공학자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CT, 엑스레이로 하는 CT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게 노벨상을 받았는데 3사람이 받았어요. 아이디어를 낸 수학자하고 의사하고 그 다음에 공학자가 받았어요. 그걸 CT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만들어내야지. 이론적인 것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또 과학원의 조장희 박사라고 그래가지고 MRI라고 있죠. Magnetic Resonance Instrument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이크로웨이브나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마그네틱 필드니까 이런 걸 하는 거지만 그러나 전부 공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돈은 여러분들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용적인 학문을 하는 것은 바로 기술을 구사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소리를 해요. 학교에서 이상하게 공학을 가르치면서 돈 버는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다음에 돈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근데 막상 나가면은 여러분들 잠잘 데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 언제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스스로 잘 벌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돈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기술을.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돼요. 그건 먹기만 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학문을 실제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있잖아요. 코로나19를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이제 왜 쓰려고 그러느냐면 지금 백신을 만약에 내놨다 그러면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화이자라든가 우리 지금 아재 백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개발을 영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했는데 내가 기술로 뭘 개발하는 것, 주사 안 맞고 이런 걸 할 수 있다.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공격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한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백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나라에서는 우리 소리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그냥 무료로 통일부를 시켜가지고 제공을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만들어가지고 아무튼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 건지 그래서 나는 코로나에 대해서 별로 겁을 안 내요. 이제 오히려 확진자한테 제공도 해봐서 이거는 이렇게 투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로 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결실이 얻어지니까 방송사에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요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도 5월 달에 한 3년 전이죠. 완전히 PD 수첩에 당했어요. PD 수첩에. 이놈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분명히 인터뷰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 찾아오면은 전부 나쁘게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인터뷰할 때 다 약속해서 녹음도 해놨는데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내는데 요놈들이 방송에 내는 거는 내가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쫓아내는 요런 작업만 아주 어리숙하게 촬영해가지고 나를 나쁘게 만든 거예요. 인터뷰한 거는 안 내고 나쁘게 만든 거 있죠. 이 보내는 거 말이에요. 여기 오면 난 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30분 만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쫓아냈어요. 근데 그 쫓아내는 장면에 말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만 모아가지고 완전히 한 3분의 1을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BS에서 궁금한 이야기에 제주도 하사관이 억울하게 지금 자살했다고 모함에 몰렸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에 그거를 방송을 해줬어요. 거기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인데 혹시 누가 이렇게 녹음을 해놨는지 뭐 공중전화에 녹음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하고 유사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자살 사건으로 사장될 수 있는 거를 그냥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궁금한 이야기 Y SBS에서 인기를 되게 끌었어요. 그게 2011년도에요. 말 정도에. 근데 요거를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사법기관에서 뭘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무리 지을 때 나는 우리 연구소나 나는
그게 참여도 안 했어요. 참여도 안 했는데 그게 마치 내가 참여한 것처럼 완전히 PD 수첩이 조작을 해가지고 시차가 분명히 6개월 이상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억울하게 죽은 것을 재조사해달라는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나는 그때 그냥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나왔는데 요거를 마치 바로 이어가지고 내가 무슨 거기 미리 했더니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국가수에서 하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억울하게 죽일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링에 올라가서 권투 시합도 안 했는데 밑에서 한번 시합해봐요. 뭐 이런 거를 계기를 마련해 줬는데 마치 내가 링에 올라가가지고 국가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엉터리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내니까 많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실력 없는 사람이다. 뭐 그러고 국가수가 그래도 최고지 그러는데 아니 국가수가 예를 들어서 성문 의뢰를 우리한테 의뢰해 오면은 그러면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비교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요. 6개월 전에 다른 방송사에서 이거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고 해가지고 모티브를 제공해 준 거였고 그걸 계기로 군부대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사법기관에서 국가수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범인을 잡아냈든지 안 잡아냈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 나는 계기만 마련해 준 거니까 얼마든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초기에 모티브를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시간적으로 그 SBS에서 나온 방송하고 다음에 지금 그 결판 나온 6개월 후에 국가수에 한 거하고 마치해가지고 국가수 말만 가지고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PD 수첩이 조작을 해가지고 6개월 전에 내가 모티브를 제공한 거하고 막 붙여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한 12건이 돼요. 전혀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타방송사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 타방송사에서 나온 거는요, 지적 소유권 위배한 거예요. 허락받고 써가지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12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왜 내가 지금 막 이렇게 하니까, 이로 인해가지고 돈을 못 벌거나 억울함을 당하는 상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 법정 논리는 그렇잖아요. 변호사 편을 들면은 검사가 당하는 거고, 검사 편에 성문감정을 내주면 변호사 편에, 그러니까 원고하고 피고가 서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판결하는 건 판사지. 아니 내가 무슨 성문감정을 잘못해줘가지고 판결을 잘못했어요? 이런 엉터리 조작 방송을 해가지고 완전히 12건이나 그렇게 1시간 동안 떠들어대니까 마치 내가 무슨 무능한 것처럼 뭐 사람을 죽일 뻔한 것처럼 이거 전부 이제 하나하나씩 돈으로 받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CBS 있잖아요. CBS에 거기에 이제 무슨 국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응?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도 책도 많이 내고 그랬었는데 소리 건강. 그래서 이거를 웰빙 다이어리에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거기 가가지고 이 소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 많이 했었어요. 책도 내고 뭐 그런 것들. 이것처럼 이렇게 방송 출연이 내가 인물이 잘생겨서 나보고 방송 출연을 하라고 그랬겠어요? 또 실력이 뭐 대단해가지고 하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거, 이런 거를 기술을 구현을 해가지고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숭실대학교에서 소리 의료 분야에 세계적인 기술이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게 됐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니까 이제 해당되는데 방송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했지만 뭐예요? 상도 많이 줬을 거 아니야. 어? 왜냐면 소리를 통해 가지고 뭐 북한 핵실험을 하면은 규모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용량을 측정을 하고, 저기 운석 있잖아요. 저 하늘에서 뭐 운석이 내려오는데 그게 러시아에 떨어졌어요.
러시아에서 상공 100km 정도에서 터져버렸는데 막 땅에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상하게 터지기는 하늘에서 터지고 그 다음에 땅에는 뭐 닿은 것도 없는데 땅에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질학자들이 해결을 못해요. 항상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진원지가 있어야 돼요. 진원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소리가 한꺼번에 팍 터졌기 때문에. 그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저 비행장 근방에서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이륙하면은 그 전투기 중에는 마하 속도가 나오는 거 있어요. 초당 340m 이상 속도를 내면 마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람의 소리가 창 그러면서 아주 마치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짱 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것이 나오면은 편의점에 막 물건이 흔들리고 그래요. 지진이 안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런 걸 규명하고 또 천안함 저 폭침 당했잖아요. 이거 많이 규명을 해줬어요. 또 세월호 하는 것도 막 많이 규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교육부 장관상도 받고 시장상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육부 장관상은 이거는 그것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제가 명강의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명강의 교수상으로 한 10년 동안 티처 있잖아요. 예, 명강의 교수상을 받았어요. 또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냥 단순하게 논문을 쓴 게 아니고 우리 숭실대학교 교수님들은 뭐 학부를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도 많지만 그 해외 유학을 해가지고 MIT 공대, 하버드 대학 출신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가 뭘 해야 되느냐면 전부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 이 논문 쓴 업적이 리스트에 나와요. 요즘은 유명 그 논문지들은 나오는데 그걸 스코포스 DB라고 그래요. 이런 DB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거기서 숭실대학교 최근 5년 동안 1위는 누가 하고 있느냐? 배 교수가 하고 있어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쓰든지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다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즘도 외국에서는 내가 저 논문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평가 또 무슨 코어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공동으로 하자고 하는 요구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연구 개발한 것이 많은데 낙동강에 가면은요 물이 차가지고 흘러내릴 때 물풍검을 만들어줬어요. 소리로. 그래서 이거 청계천에다도 언젠가 내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산림청에서 또 숲소리가 건강에 어떻게 좋은지 그것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연구비로 이거 받아가지고 수행을 했고, 또 그 해양이나 항공 이런데 보면은 음주 운행하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말레이시아 기가 뭐 갑자기 떨어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음주 운항을 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럴 때 무전으로 목소리만 딱 듣고 음주가 걸렸다 안 걸렸다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동안 논문도 많이 냈지만 박사학위도 3명이나 이렇게 배출하고 그랬어요. 대단한 거죠. 목소리만 듣고 무전 목소리만 듣고 음주 걸렸네 그러면서 비행기 출발하려고 그러면 말하라 오박 이렇게 막 서로 하잖아요. 이런 거 불러가지고 못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사들이 한 10몇 시간 국제선을 타면 되게 지루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내가 또 가장 자랑하는 게 뭐 우수 논문상, 우수 발표상 뭐 이런 거, 우수 저술상, 명강의 교수상 하지만 내가 서울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가지고 은상, 은메달 있잖아요. 이것도 받았어요. 그만큼 만들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광고도 나왔어요. 이렇게 막 유명하게 하니까 광고에 출연 SK BTV 있죠, 여러분들. CCT 요즘 왜 각 가정에 케이블 TV, CATV 있잖아요. 케이블 TV. 그거를 전국적으로 하는 게 BTV, 그다음에 KT에서 하는 뭐 TV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AIA 생명, 여기서 엄마 목소리, 뭐 이런 것도 재현해주고 그랬어요. 자, 그 중에서 또 지금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소리로 불을 끄는 거예요. 지금 소화기들은 분말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잘못하면요, 불이 더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 기름 있는 데서. 그러니까 이 분말 가루 있잖아요. 이런 거. 뭐 한 3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휴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휴전선 근방에 동해안 쪽으로 산불이 그렇게 나가지고 서울시 면적을 불태우고 막 그랬었어요. 산불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또 요즘은 남부지방에서도 그 왜 태백산맥 뭐 이런 쪽 근방에 소백산맥 이런 쪽에 불이 막 나고 그래요. 이럴 때 가장 불을 잘 끌 수 있는 방법은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외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캘리포니아에 한번 산불이 붙으면 거기는 이상하게 겨울에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여름에 불이 나요. 여름에 그렇게 건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이 한번 붙으면은 뭐 서울시 한 10배 정도 면적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하고 그러면 막 연락이 와서 같이 고혹을 하자 그래요.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파워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파워를 높이면서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나 최근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도록 하자 이거죠. 보이나요? 여기다가 이제 판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여기는 이제 신나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이만큼 화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쏘는 거예요, 소리로. 한 1.5m, 2m 정도 떨어지는 데서 쏴도 이게 불이 꺼지죠. 이거는 계속해서 붙는 과정은 생략했어요. 그래서 판 하나를 갖고 하다가 이제 2배로 이렇게 늘렸어요. 이렇게 2개가 이격이 돼 있을 때 여기 한 몇 분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소화기가 5배 같던데 무게는 4분의 1 부피가 4분의 1로 줄였고 무게를 또 상당히 줄였어요. 5배가 파워를 내는 소리를 이게 2kg 이내로 줄이는 건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계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국내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좀 보여줬더니 이게 여기 또 댓글이 붙는데 그 댓글이 하나같이 뭐였냐면 숭실대에서 뭐 그런 것도 하냐는데 이런 소리만 해대고 앉아있구만. 그래서 그 사람들 댓글 쓰는 악플 쓰는 사람들은 이미 어디에요 조작 수첩 PD 수첩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마치 내가 실력이 없는데 뭐 우리 연구팀에서 이런 걸 통합해가지고 만든 걸로 이미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왔을 때 그때 제재를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이런 나쁜 모습만 찍어가지고 촬영을 했으니까 제 모습이 얼마나 악당처럼 보였겠어요. 허술하게 보이고 그런 것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모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 대해서 불신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한 사람한테만 한다. 그리고 소화기라고 해가지고 왜 백과사전에 이렇게 보면은 나오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소리 소화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뭐 숭실대에서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외국에서 이미 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외국에서 이미 한 건데 어떻게 논문으로 10편 이상을 내요. 또 발명 특허를 어떻게 그렇게 내고 또 여기 소화기 회사가 있어요. 이엔슬이라고. 그 코스피 등록된 회사예요. 거기에서 돈을 거의 5억 원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걸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안 되면 그런 거 개발해 주겠어요? 손해를 보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죠? 자, 이걸 간단하게 봤어요. 또 여러분들 소리 갖고 뭘 했는지 알아요? 요즘은 디스플레이가 텔레비전 디스플레이가
보통 50인치, 뭐 자취방 조금만 해도 텔레비전을 50인치 이상 갖다 놓고 쓰고 있어요. 왜 모니터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니터에 판 자체가 스피커가 되게 하는 거를 이걸 했어요. 그래서 이걸 LG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걸 가지고 한국의 노벨상에 해당되는 그런 걸 받았어요. 장영실상이요. 장영실상을 받았어요. 그럴 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LG 디스플레이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디스플레이면은 화면만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스피커를 대체로 쓸 수 있는 이런 쪽에다가도 하고 그랬어요. 이걸로도 연구를 많이 내고 특허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이렇게 특허를 앞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소화기 특허를 10건 이상 내고 그 다음에 개발도 해놓고 말이야 이거 만들어오고 하는 거는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2000W짜리 2kW짜리를 해요. 2kW는 집에 불 끄고 웬만큼 하면 끄지만은 이게 또 좋은 점이 물을 쓰지 않잖아요. 물을 쓰거나 그러면 물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거를 하마를 삭히고 나가지고 이 하재 진압을 하는데 한 5일, 일주일 걸려야 돼요. 열기를 식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바로예요. 오히려 꺼져도 계속 갖다 대면 열기까지도 식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엔진을 식히는데도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신지식인 에밀레 모형종을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하고 부모 목소리 동화 구현 뭐 이런 거 또 공부 잘 되는 소리 기술 해가지고 홈쇼핑에다가요 제 공부 잘 되는 소리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개발자가 내 이름으로 나와요. 소리공학연구소 숭실대학교. 자, 이런 거를 다양하게 했다. 현실성 있는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해가지고 아니 이미 소리공학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따라 나서기를 바라요. 자, 요거 이렇게 이제 보면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논문을 막 많이 내고 발명 특허도 내고 그러니까 이 스코퍼스 DB라고 그래가지고 이 스코퍼스 DB는 뭐냐면 전 세계망을 갖고 있는 출판사가 있어요. 엘스비어사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독일을 근거로 했는데 전 세계에 있어요. 이 국내에도 엘스비어 사무국이 있어요. 이 엘스비어사에서 논문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저술활동을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는 DB를 만들었어요. 그게 DB에 실리면은 그 유명 논문, 세계 유명 논문, 세계 유명 저술, 또 세계 유명 특허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실으면은 이 개수가 카운트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문만 지금 리스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찾는 아이템을 뭘로 찾았어요? 여기 숭실대 중앙 도서관에서 들어가서 하면은 여기 검색하는 DB를 검색하는데 돈을 안 내고 그냥 해요.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 숭실대학교하고 찾는 아이템을 숭실대학교하고 그래서 이렇게 논문을 딱 찾아보면 여기 연도별로 논문 발표 건수가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유명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뭐 한 600편, 700편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700편 가까이 됐어요. 100편 정도 증가되니까 작년에는 이 DB를 가지고 스코퍼스 DB를 가지고 합격 평가를 했는데 아시아권에서 한 232로 증가가 됐어요. 원래 한 272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전부 코로나 시국에 연구만 하셔서 그러는지 논문 편수가 많아졌어요. 이게 논문 편수가 많아져가지고 숭실대학교가 아시아 대학 있잖아요. 아시아. 전 세계 대학은 한 18,000대학 되더라고요. 유명 대학이. 즉,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대학이. 근데, 여기는, 아시아권에는, 대학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아시아권에 있는 대학에서 232를 했다. 오, 잘한 거예요. 세계적으로는 한 1002 정도가 돼요. 세계 랭킹으로. 그래도 18,000개 대학 중에서
한 1000위 정도 되면은 숭실대가 잘하는 거죠. 그게 전부 순위를 매기는데 핵심적인 게 유명한 논문지에 얼마나 많은 DB에 올렸느냐, 논문을 발표했느냐 이제 이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요거 이야기하려고. 이제 가장 편수가 많이 올린 것은 배MJ, 배명진이에요. 2위, 여기는 물리학과 교수인데 아무튼 천명기라는 사람. 또 뭐 수학관지 어디에 아무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올린 논문이에요. 내가 한 10편 이상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편에 최소한도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이런 논문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영원히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 DB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배 교수의 이 논문 실적 신화를 과연 누구가 넘을 수 있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막 이게 빨리 도망가야죠. 업적을 막 쌓고 있어요. 이를 업적에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하는 게 코로나를 예를 들어서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많이 발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우리 마스크 쓰면 답답하고 열받잖아요. 이 마스크를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제가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논문 발표는 보면 알지만은 저 단독으로 없어요. 우리 서류공학연구소 팀원들이 같이 공동 저자로 2명 아니면은 뭐 5명 이렇게 막 같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류공학연구소에서 신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산불도 끄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기술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상하게 숭실대 출신들은 막 이렇게 도전의식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진출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불과 한 10%밖에는 취업을 안 해요. 대기업 같은데. 근데 숭실대 출신들은 한 80%, 70-80% 정도가 마치 밭대기 하듯이 대기업으로 막 진출을 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뭐 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실적이 돼요. 막 대기업 이렇게 진출한다고. 근데 언제 달라지는지 알아요? 학부 대학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학연이 다 달라져요. 왜? 대기업 출신들의 임원 진출 있잖아요. 임원이 되는 진출을 보면요. 스카이대 출신들이 90% 이상이에요. 숭실대, 삼성전자에 한 명 있어요. 제 동기인데 한 명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이게 도전적인 정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졸업생들 보면 어때 벤처 창업 좀 해보지 그러면은 한결같이 일단은요 회사 들어가가지고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 그래서 벤처 창업 하려고 그래요. 회사 들어가서 월급장이 되면 절대 그런 거 못해요. 또 도전정신이 또 그러냐면 좀 더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 서류공학 연구소나 뭐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석박사 학위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 동안은 서류공학 연구소에 진출한 이 숭실대 출신은 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수십 명 되는 가운데서도 실제 뭐 한 4-5명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스카이대 출신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졸업하자마자 벤처 창업으로 해가지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대학원에 유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해버려요. 80% 이상이 그렇게 해요. 10%는 창업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잘 번다든지 뭐 이렇게 기술력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벤처 창업을 하잖아요. 아니면 또 대학원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5년 내에 결판이 쫙 나요. 그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연구소는 막 들어와요. 교수로. 자, 그렇게 들으니까 숭실대 출신은 어떻게 해요? 일반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대리로 진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5년 만에 돈 투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은 부장급으로 들어온다고요. 부장급. 아니 처음에 이제 5년 지나면 대리에서 다음에 무슨 과장해서 또 무슨 차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장 정도 되려 그러면 최소한도 20년, 25년은 걸려요. 대기업에서. 또 5년 만에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앞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좀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돼요. 공부를 다 하는 건 투자예요. 투자. 자기 개발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왜 학교 다니다가 1년 동안 어학연수를 왜 가요? 비싼 돈을 들여가면. 자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빨리 졸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아요. 또 하나 이제 보여주는 게 봐요. 이거는 한 몇 년 전인데 아무튼 이게 그때는 이 우리 숭실대학교 DB가 오픈되어 있었어요. 업적 DB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유명 그 논문 DB에 1등을 했는데 그러면 국내외 논문이나 모든 걸 총괄해가지고는 1년에 얼마 정도 되느냐. 봐요. 랭킹을 매겨놨어요. 1등 저죠. 그때 4196점이에요. 연구만 하면 3744점. 다른 사람들 10등한 사람들 보면은 IT대학의 글로벌 미디어 학부의 무슨 교수예요. 무슨 교수. 1200점이잖아요. 이걸로 치면 한 3배 이상 되는 거죠. 제가 한 5등하고 있고 우리 IT대학에 또 한 명이 있는데 IT대학에 한 분 있는 분이 여기 있어요. 이 무슨 교수하고 신무슨 교수. 이분들도 봐요. 연구 795점. 물론 논문의 퀄리티는 그쪽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용적인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내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는 거는 이걸 이어가지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랭킹이 매겨져 있어요. 그냥 1등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또 하나 정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가이 맞아주는 게 뭐냐면 뭐 교재야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이렇게 지금 시험을 2번 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점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데 문제는 이미 다 오픈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홈워크로 냈던 것을 그냥 다 정리해 놓은 거를 그걸 10분 내에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써내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니.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점을 했어요. 벌써 여러분들 거 다 채점을 해놨어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채점은 석박사과정들이 하고 2차 채점은 박사과정이나 교수가 하고 3차 채점은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채점을 해가지고 평균을 취하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다 그러면 20점 만점이에요. 4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미니 퀴즈는 15점 만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2번씩 보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70점 만점이 돼요. 그래서 시험 점수는 70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보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학점지 되고 그러면 A 플러스 학점은 거의 없어요. 70점 만점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이 분포가 50점대 평균이 놓이기는 놓여요. 그러니까 강의는 정상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만약 50점이 안 놓였다 그러면 뭔가 잘 이해를 못 시켰다든가 강의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이는데 노말 분포도 거의 잘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그냥 점수를 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뭐 반 이상은 60% 이상은 F잖아요. F. 나머지도 뭐 D학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율을 좀 바꿔놨어요. A, B 학점, A 학점, B 학점 이상을 50%까지는 주는 걸 허용하겠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줬어요. A 학점과 B 학점 합쳐가지고, A 학점 이상을 50% 이상을 주는 거를 하더라도 여기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A, B 학점 이상 이거는 나머지는 B 학점, C 학점, D 학점은 나머지 50%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A 학점은 50%까지 줄 수가 있고 B, C, D 나머지 B 학점도 50%까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만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요 분포도를 쫙 끌어올려 가지고 평균 A 플러스 학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쫙 올리려고 그래요. 평균이 A 플러스 학점. A 플러스 학점 몇 점까지예요? 한 97점 이상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까지 이렇게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려면은 퍼센트지를 최대한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A학점은 반 이상을 A학점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A학점을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A학점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A-에 다 놓여요. 근데 이거를 A 플러스에 다 놓이게 바꿔버린다. 왜? 여러분들이 졸업해가지고 학점을 하는데 A-맞아도 A학점은 A학점이지만 A 플러스 학점이 낫겠죠. 그래서 A 플러스 학점으로 여러분들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줄 예정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로 완전히 요 평균을 쫙 올려가지고 학교에서는 이거를 반 이상을 주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90점으로 맞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평균 분포를. 자, 그렇게 해서 해주려고 그런단 말이죠. 반 이상이 A 플러스 학점이다. A 학점이 아니고 A 플러스 학점이에요. 반 이상. 그러니까 대신에 좀 잘 따라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참여 점수가 레포트 점수예요. 레포트 점수. 여러분들 지금 레포트를 15개 이상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반 이상만.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있어요. 출석 점수. 출석 점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출석 점수는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만 하면은 F는 낼 수가 없어요. 3분의 2 미만이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점수를 잘 줘도 학교 그 룰에 의해 가지고 F 나가요. 그러니까 혹시 이 출석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빨리 나한테 문자로 줘요. 그러면 내가 그 기간을 연장을 시켜 줄 테니까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요즘은 출석부가 다 리스트가 나오죠.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시로 체크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출석 미달이 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출석이 10%고 시험인데 나머지 참여 점수는 이거 만점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만점 받는 방법. 일단은 숙제 낸 거 그거 다 내야 돼요. 15개 이상. 15개 이상인데 20개 냈다고 그래가지고 점수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15개만 잘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데 5%는 나중에 저거를 줘요. 그 기말 텀 프로젝트. 나머지 5%는 뭘로 주느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고를 해요. 이제 앞으로 한 몇 주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우리 연구실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런 실험에 그렇다고 해서 피 뽑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층을 올랐을 때 앞으로 산행이나 이런 거 오를 때 수만차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자기가 마스크 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소리로 발성 있잖아요. 소리로 얼마든지 수만차게도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참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 1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에 대해서 그게 참여하면은 5점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참여예요. 참여. 그러니까
평일날 못 오면 언제 오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날 와도 관계없어요. 또 낮에는 못 오겠다 그러면 밤에 와도 관계없어요. 왜? 여기서 10시 이상, 10시까지는 적어도 우리 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자, 봐요. 웬만하면 A학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율이 높고, 열심히 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요 학교에서는 50%까지만 A학점 주라 그러는데, 나는 좀 이거를 풀어주려고 그래요. 심할서스는 한이 있더라도 좀 잘해주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그때 못했던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수자의 IT 융합 능력하고 그 다음에 과목평가 항목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참여 5%를 받아야 A+를 받겠죠.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제 수시로 광고하면은 개별적으로 서로 겹치면 안 돼요. 요즘은 5명 이상 겹치면 안 된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학교에 와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딱 잡아가지고 한 1시간 이내 하면 돼요. 참여해가지고 아무튼 소리공학기술이 여러분들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한 문제를 5점 만점에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5점 만점을 그러면은 왜 A4 용지 2페이지로 해서 숙제용으로 올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리면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렇게 올리면은 양이 너무 많단 말이죠. 왜? 시험 볼 때는 그걸 한 10분이나 15분 내에 적으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면은 거기 맞춰가지고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A4 2장짜리로 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리포트로 내고 실제 시험 볼 준비를 하려면은 그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재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10분 내에 막 이것저것 생각해가지고 더군다나 오픈북이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정리를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귀찮은 사람들은 그냥 저 리포트 올린 거를 A4 용지 2개를 하지 않고 한 A4 용지 4분의 1 정도로만 하자. 그래야 그게 이제 한 10분 내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거를 이제 옮겨 적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는 우등생들은 A+를 대부분 다 받겠지만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정리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문을 많이 읽잖아요. 이렇게 포탈 사이트에서 이렇게 읽는데 어떤 신문 기사를 읽으면 참 이해가 잘 되고 또 한 번만 읽어도 딱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신문 기사는 그냥 읽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왜 그래요? 그게 잘 못 적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신문사일수록 유명한 신문사일수록 유능한 신문사일수록 그러한 것을 이제 잘 처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능한 신문사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거는 바로 유능한 신문사가 되면은 모든 기사는 반드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글 쓰듯이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그 기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을 그대로 옮겨야 돼요. 사실을 근거해서 해야 되고 기자는 리포터라고 그래요. 리포터. 지금 우리가 내는 게 리포트를 낸다 그러잖아요. 리포터. 그래서 리포터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있는 그대로를 육하원칙으로 적어서 보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독자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3년 전에
조작 수첩이 나오니까 그 방송만 잡아가지고 온통 그냥 쓰는 거예요. 방송국은 이 PD 수첩, MBC밖에 방송을 안 했어요. YTN이라든가 KBS라든가 SBS, 더 유명한 것은 그것이 알고 싶다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내가 많이 출연했지만 거기에서는 허물 잡히거나 잡질 않았어요. 유달리 MBC가 그 유명도를 보고 이렇게 혼을 내주려고 마치 황우석 교수님 모양으로 싸잡아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뭐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추적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신문사들이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주요 일간지에서도 그냥 받아 적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틀려요? 그 내용은 그냥 방송에 독후감을 적은 거, 시청 소감을 적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걸로 못 만들었다는 것이죠. 만약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이러이러한 게 방송에 나왔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반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은 방송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런 것도 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기가 이해 못하고 전달만 할 때는 그런 것도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전번에 시험 문제가 하나를 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기출된 문제. 그 중에서 우리가 3문제, 4문제 이렇게 냈는데 그 중에서 한 문제가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이니까. 그 응용 문제가 뭐였어요? 80386 CPU의 프로그래밍 모델과 각 요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세히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상세히는 예를 들거나 예가 있는 실제적인 그림, 이것을 잘 그려서 표기해달라는 거예요. 설명은 뭐 글씨로 막 쓸 거 아니에요. 1차원적인 글씨를 쓰면 돼요. 그런데 그림을 표기하면은 2차원적인 이런 리포트 방법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1차원으로 이야기하거나 2차원으로 와서 하거나 3차원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것은 바로 2차원적인, 즉 그림을 병행해서 설명하는, 뭐 그게 안 되면 수식이라도 아니면 프로그램 예를 들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이 가미된 것이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왜 상세한 걸 넣느냐 하면은 우리는 실용화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하고 사실에 근거를 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니까 있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타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림을 모델로 나타내버리면은 이해하기가 좋죠. 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1차원적으로 글씨만 있는 이런 전공 용어를 보다가 그림 같은 걸 참고를 하면 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영문 소설이나 뭐 이런 걸 읽다가 우리가 간혹 만화를 보면 어때요? 만화도 영어로 된 만화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있다가 뭐 카툰이니 하면서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2차원적인 만화를 하면은 내용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그 설명만 몇 개만 보면은 그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충분히 잘 묘사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2차원적인 표를 넣든지 그림을 넣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중에 상세히 설명하시오 그러면은 그런 걸 해야 돼요. 또 이 내용이 뭐예요?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그죠? 즉 우리는 CPU를 80386을 써가지고 거기다 손발을 붙이는 인터페이싱을 해서 그래서 실제 생활에 활용하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마우스 속에도 이게 무선으로 날려주는 마이크로웨이브 칩도 들어가 있고 또 위치를 잡아내는 이 마이크로 프로세스 칩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칩들을 결국은 예를 들어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일단 CPU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손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뭐 찾는다든가 그런 게 이제 저항값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포토 센서를 통해 가지고 빛을 주고 반사돼서 앞으로 스쳐가는지 뒤로 오는지 이런 것들 좌우로 넘어가는지 뭐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필수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크게 회사별로 모토로라사하고 또 인텔사 이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판하는 건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세컨 소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양하게 제작은 다른 회사에서 하더라도 기본 근간은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8086 계열, 80386, 80586 이거는 결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가장 보급이 많이 된 게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이 자체, 요 컴퓨터 자체, 여기에 들어가는 CPU가 8086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처음에 83년도에 그 IBM PC CPU로 채택된 것부터 계속해서 83년도니까 93, 2003, 2013, 하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기본 OS로 쓰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사고 또 그 CPU를 만드는 게 인텔사예요. 거기서 만드는 방법을 세컨 소스로 해가지고 제조 방법을 넘겨주고 와서 뭐 다른 데 다양한 데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나라는 반도체 특히 뭐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것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CPU라든가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기술 인력이 좀 다른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80386 CPU. 원래는 이게 문제를 낼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프로그래밍 모델을 일단 그려야 돼요. 이 CPU를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설명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육하 원칙을 써요. 먼저 이 프로그래밍 모델이 왜 필요하냐 하는 필요성을 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면 구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소별로 개별적인 역할이 뭔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끼리 어떻게 작용하는지 결합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도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어요.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이사항. 그런 다음에 실제 적용 예도 몇 개를 적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장단점을 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은 용량이나 성능을 넓힐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소규모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이렇게 마우스에 들어가는 CPU라든가 이렇게 마우스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키보드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뭐 PLC라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그래가지고 뭐 전기 제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별로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돼요? 퍼스널 컴퓨터에서는 거의 슈퍼컴퓨터급에 도달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갖는다.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문제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육하 원칙을 해요. 근데 7번째 하나 다 달아놨는데 장단점을 하나 열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나 장단점이나 뭐 비슷한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순서를 머릿속에 익숙해가지고 작성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필요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챕터 얼마죠? 이게 2장에 주어져 있는 2장 파워포인트 PPT 자료에 있는 거를 보면은 거기에 프로그래밍 모델이 주어져 있잖아요. 8086 계열이에요. 그래서 586, 686까지 이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서 핀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주변 장치를 가동해서 뭐 모터도 제어하고 로봇도 만들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류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뭐 코어2가 있고 32비트 버전인 80386
뭐 이런 것이 있고, 뭐 64비트 80586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필요성은 뭐냐? 필요성은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하드와이어 로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러한 그 하드웨어 구조는 그 기능이 바뀌거나 또 적용하는 예에 따라서 CPU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드와이어로 로직 다이어그램으로 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매번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디자인하는데 뭐 하나 선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버려야 돼요. 즉 다용도로 못 쓴다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버전업을 못해요. 이 컴파티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호환적인 걸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CPU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변 하드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제어하면은 융통성, 호환성 이런 걸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온 CPU에는 모토로라 계열과 인텔 계열이 존재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보편화되고 보고화되어 있는 것은 현재 모토로라 계열보다는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것은 1983년도에 출하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 40년 동안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생활 주변의 장치를 인터페이스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내부의 명령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필요성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주어져 있죠, 구성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64비트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80386은 뭐래요? 32비트 아키텍처만 나타내면 돼요. 64비트로 나타내는 거는 이거는 8086 계열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90년 초반 중반에는 80386 계열인데 그때는 32비트 풀 아키텍처 명령도 R이라는 레지스터 이름은 없고 E, Extended AX, Extended BX 이런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나타내주면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없었고 요거하고 요것만 있었으면 된다. 뭐 이걸 굳이 나타내도 나중에 쓰기 위해서 나타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초기에는 80386에는 이 부분과 요 부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각 요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80386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줘야 돼요. 물론 레포트 낼 때는 8086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열은 지금까지 개발된 이걸 해주면 되지만은 이거에 대한 구성을 나타내면 되지만 80386은 이거는 없었다. 64비트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요거하고 요거 위주. 요게 약간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것은 16비트 아키텍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8086 계열에서는 여기까지 쓰고 80386은 여기까지 사용을 한다. 80286까지는 여기고. 자, 이렇게 해서 32비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성도는 요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각 기능이 뭐냐? 데이터 레지스터와 80386에는 데이터 레지스터와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각각 4개씩 있고 애드레스 레지스터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세그먼트 레지스터가 4개가 존재한다. 그 설명을 하면 돼요. 4개. 그거 외에도 이제 특수 목적으로 플래그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포인터라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레지스터는 AX, BX 32비트로 쓸 때는 EAX, EBX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8비트를 쓸 때는 AL, BL 또 AH, ALAH, BLBH 뭐 이렇게 하이어 로우 바이트 이렇게 애드레스 레지스터는 미니멈 단위가 16비트예요.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애드레스를 만들 때 장점이 뭐냐면 인텔 계열이 이거예요.
그 메모리 사이즈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그 애드레스 버스가 막 정설이 되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40년 동안 발전했으니까 얼마나 애드레스 라인이 처음에는 요 가닥이 20비트밖에 안 됐어요. 1메가바이트 캐퍼빌리티밖에 안 됐는데 8086에는 그러다가 24가닥 또 32가닥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24가닥, 40가닥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적응하려면 애드레스 레지스터가 고정이 돼 있어 갖고는 그때마다 새로 디자인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애드레스 레지스터 16비트 또는 32비트 레지스터를 결합을 시켜요. 시프트 시켜가지고 결합을 시키면 이거를 얼마든지 긴 애드레스 레지스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32비트 CPU다 그러면 32비트 애드레스 버스로 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무리 길어도 24비트가 됐다가 다음에 40비트까지 막 늘어나고 그랬어요. 애드레스 버스가. 근데 레지스터를 만약에 딱 16비트로 애드레스 레지스터를 고정시켜 놨다 그러면 이거를 정설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애드레스 레지스터를 길게 해야 되죠. 그래서 모토로라의 계열은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인텔은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두 개의 애드레스 레지스터, 이게 16비트라도 결합하는 위치만 바꿔버리면 그럼 16 더하기 16 해가지고 이게 32비트의 애드레스 버스를 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32비트 또 32비트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40개 이상의 애드레스 버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애드레스 결합 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결합하는 게 뭐예요? 이 애드레스 16비트 4비트죠. 4바이트죠. 4바이트 애드레스하고 여기에 세그먼트의 4바이트가 이렇게 곱하기 16, 즉 세그먼트라는 애드레스 레지스터는 곱하기 16 플러스 기존의 제너럴 퍼포스 애드레스 버스 그렇게 해서 결합한다. 결합 설명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결합하는 게.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줘요. 결합할 때 그렇게 하는데. 자, 근데 이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데이터가, 아니면 애드레스의 애드레스 영역이 쫙 있을 때, 그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세그먼트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풀 레인지 내에서 완전히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애드레싱 레인지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다 그러면은 땅덩어리가 이렇게 얼마 안 되잖아요. 한반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미국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최소한도 아무튼 86배인가 아마 그렇게 배웠는데 아무튼 그런 정도가 돼요. 물론 면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아요. 아무튼 길이로 이렇게 열거를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그 응용하는 범위 내로 애드레스 레인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작게 써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돼요? 요런 플러시 메모리, 플러시 메모리 있죠. 플러시 메모리 이게 256GB예요. 그럼 이거 애드레싱 캐퍼빌리티가 어마어마한 거죠. 애드레스 버스 몇 개 나와야 돼요? 256G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GB를 애드레싱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KKK 2의 30성 이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32비트가 되면은 4GB 애드레싱 캐퍼빌리티니까 30비트의 애드레스가 있어야 돼요. 그게 1기가예요. 거기에 다시 8비트가 더 추가돼야 256GB라고. 그러니까 애드레스 버스만 하더라도 38개의 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드레스 라인이. 그리고 하다못해 플러시 메모리를 쓰는데 CPU가 애드레스 버스가 38비트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메모리 레인지 영역에 메모리를 또 다 채워놓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CPU가 응용 분야별로 다양한데 그때 메모리를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특이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셈블리 랭귀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설명을 약간 해줬는데 적용하는 예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쇼트 레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주어져 있는 레인지가 64K 바이트 애드레싱 캐퍼빌리티 내에 있으면 그 영역 내에서 작용을 해요. 근데 이것을 또 한 페이지 영역 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이것들을 열거를 해가지고 다양한 모드로 이렇게 폴드 영역으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적용 예로 이제 AX하고 아니면 BX 레지스터하고 애드레스를 할 때 DISI가 어떻게 플러스가 되고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또 어떻게 되고 뭐 그래서 애드레스를 열거하는 몇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단점을 열거를 해주면 돼요. 장단점이 뭐예요? 이게 사이즈 CPU가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쓰는 경우에는 칩을 별도로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러니까 8086 계열의 칩 중에서 한 칩에다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조그만 기능을 넣어가지고 원칩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게 80186이에요. 80186을 쓰면 8086 CPU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단점이죠. 모든 응용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소규모 그런 시스템에 쓰고 싶다 그러면은 16비트 그다음에 8비트 CPU가 되는 8086 계열의 원칩 CPU를 쓰면은 좋겠다. 왜? 명령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내부 아키텍처도 비슷하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스케일러블하게 사이즈를 올리면 그 80386을 그냥 쓰면은 너무 애드레스 버스도 많고 데이터 버스도 많고 주변에 연결해야 되는 인터페이스 칩들을 많이 붙여야 돼요. 근데 요거를 원칩화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장점은 뭐예요? 8086 계열의 초기의 기술력으로 16비트 구조만 해둔 것이 여기 주어져 있듯이 이렇게 16비트의 레지스터 기능에서 이제 이거를 32비트, 64비트 쉽게 연장을 시켰어요. 이걸 컴파티빌리티, 호환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걸 16비트를 AX, 8비트를 AL, 뭐 AH라 그러면 요거를 32비트라면 extended EAX라면 32비트를 쓸 수가 있어요. RAX를 하면은 나중에 그럼 64비트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32비트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5점 만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그럼 처음부터 해주시지 그렇냐 그러는데 처음에 해주면은 이거 수강 신청 취소를 많이 해버리더라고요. 뭘 저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게 해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게 성적을 이제 기말고사 가까운 시점에 가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돼버리면은 미리 알려주니까 자기가 점수가 작게 나왔다고 자꾸 드롭을 시켜버려요. 드롭이라고 그러나요? 포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기브업을 시켜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서도 왜 굳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부 다 A 플러스 학점을 주겠다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썼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6화 원칙에 의해서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알면은 자기 점수를 가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사람은 요행을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허술하게 적었어도 이런 거 없어도 만점 받기를 바라고 뭐 그래가지고 빨리 내 점수를 알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괜히 자포자기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길래 또 문제를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홈워크를 준 걸 그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는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대부분이
최소한도 50% 이상은 A 플러스 학점을 받는다. 뭐 잘하면은 거의 대부분을 A 플러스 학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응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 자, 오늘 강의는 21강, 22강을 연속적으로 했는데요. 오늘 강의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